자, 이제 법인에 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 문제도 1번. 다음 중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민법상의 조합이죠. 일단 우리가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일단 우리가 자연인은 이제 끝난 거고, 법인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사단법인과 그 다음에 재단법인. 개념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 재단법인이고, 요 사단법인을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요.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왜냐하면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는 기준은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인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은 구성원, 사원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것을 찾아갈 구성원이 없으므로 항상 뭐가 되죠? 비영리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 영리법은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요 영리법인인 회사는 무엇에 의해서 규율되냐면 상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민법에 의해서 규율받아요. 아무튼 2번 주식회사, 3번 한명회사, 4번 유한회사는 회사죠. 회사니까 영리법인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요. 5번 특별법에 의해 성립된 조합은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것도 뭐죠? 법인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이 답이고, 민법상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동업자죠. 그죠? 동업자. 답은 1번입니다. 2번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단위가 아니라 단독행위설이 다수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그 출연재산은 법인 설립 시의 법인에게 기속된다. 일단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재단법인 중 영리재단법인은 이미 틀렸죠. 재단법인은 뭐일 수 없습니까? 비영리법인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법인에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법인은 유증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이죠.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 민법에는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직접 명시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권리 능력 일코로 행위 능력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가 있을 수가 없죠. 법인은 술 처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또 뭐가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 이코르 바로 뭐죠? 행위 능력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은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자연인과의 차이점에 의한 제한이다. X입니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데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은 제3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의 책임과 기관 개인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뒤에 설명드릴 거고. 4번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무효이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인에게도 성명권 인정됩니다. 재산권 인정되고요. 명예권도 인정되고 지문은 없지만 신용권도 인정이 됩니다. 무엇도요? 신용권도. 자인의 권리 능력과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 특히 우리가 성명권이나 명예권, 신용권은 특히 명예권이나 신용권은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죠.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기관이 있는데 대표기관인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느냐 문제입니다. 일단 요건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 법인의 대표기관은 뭐가 있냐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그 다음에 청산인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가 뭐죠? 대표기관이고 따라서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이 행위는 법인 자체의 힘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뭐죠? 효과가 기속이 되므로 이러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갑,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도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A와 갑 간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A나 갑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을의 선택에 따라서 법인이 을에게 책임을 부담했다면 이때는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뭐하는 것이 구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과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로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표기관의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을의 선택에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했다면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에게 법인이 구상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죠. 1번 법인 실제설에 의하면 대표기관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도 법인의 불법행위로 한다. 맞는 점이죠. 2번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는 임의대리인 청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X죠. 임의대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까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판례는 행위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부정한 대표의 행위란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권 남용으로 이해합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그 채무의 성질은 부증적 영대채무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 집행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만약에 직무 관련 행위가 아니라면 이제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뭘 물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되므로 그 사항의 의결권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누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5번입니다.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하더라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반드시 사원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사원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2번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인은 이사가 상설 필요기관이고 이사회는 상설 필요기관이 아닙니다. 3번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행위가 흠이 있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의 신청으로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맞는 지문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네.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하게 되냐면 이해 상반행위죠. 법인과 대표기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고 할 때 선임하는 것이 특별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냐면 이사가 결혼, 빠졌거나 또는 부존재할 때, 이사가 없을 때 선임하게 되는 것이 임시이사이기 때문에 다름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4번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죠.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맞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고 또 법인의 대표기관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6번 법원의 대표기관인 것은 감사 아닙니다. 이사회 아닙니다. 사원총회 아니고요. 이사의 임의대리인도 아니에요. 근데 5번 직무대행자는 대표기관이 될 수가 있네요. 그죠? 아까 위에 나와 있지만 이사가 직무 등이 정지가 되거나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이 있게 되면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대표기관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사는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정산인, 직무대행자까지가 되겠네요. 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 기관이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이사의 임명 방법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에 기재가 되는 것은 이사의 임명 방법, 어떻게 임명할 것이고 면직할 것인지는 정관에 기재가 되고, 또 등기사항은 이사의 뭐죠? 성명과 주소가 되겠죠.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좀 정리해보면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가 안 된다면 그러한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제3자는 선악불문한다는 거죠. 선의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고요. 악의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뭐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문에서 제3자 앞에 뭐가 없더라도요.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의의 제3자에게 하나여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임사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일단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가 잘못됐죠.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이. 따라서 주무관청이 선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아주 치사하게 이렇게도 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답은 4번. 8번입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일단 정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본 재산의 처분입니다. 자산에 관한 사항도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기본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 재산의 처분 취득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 전제로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번을 보시면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의 처분이든 취득이든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만약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거죠. 만약에 정관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 사원적에게 득실병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됐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 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거죠.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재단법이 원칙적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정관의 변경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명칭, 사무소 소재지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4번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X죠.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한다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3번만이 답이 되네요. 9번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만 특유한 것이다. 이 다음 선 중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법원은 정관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관을 보충하는 것은 뭐에만 있죠? 재단법인에만 있습니다. 2번 설립에 있어서 재란 출연도 재단법인에 있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요. 3번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것, 이것도 뭐만요? 재단법인만 그렇고. 4번 정관 변경이 요건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좀 재단법인의 특이한 내용인 거죠. 5번 설립 허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은 재단법안 사단법인 공통된 내용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하는 해산 사유이다. 5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해산한 법인은 우리가 청산법인이라고 하고요.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청산 중의 법인은 변직이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가 있고요.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입니다. 법인의 소멸,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전히
종교를 했을 때로 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전히 끝내야 법인이 소멸하고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법인이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물론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11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죠? 법인으로서의 실체, 조직은 다 갖췄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얘네들은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가 되냐면 총유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은 뭐는 인정되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 교회와 종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나 종중처럼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뭐는 없습니까?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형태는 공동소유 일종의 뭐가 되죠? 총유가 되고요.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 무엇을 인정이 되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등기의 당사자는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1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요. 3번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동별 세대수에 필요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을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볼게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분야의 수익금이 분묘 회장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때 위 수익권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분유회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소송의 원고도 될 수 있고 무엇도요? 피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인데 요 총유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총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요.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면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뭘 제기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전원의 동의로도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말은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면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하든지 해야 되지 대표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실전 예상 문제입니다. 12번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이게 뭐죠? 사단법인이고 또는 재산, 이게 뭐죠? 재단법인이죠. 2번 장기적 대규모 사업의 영속성에 필요하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겠죠. 3번 사단법인에서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 어떤 문제냐면 약관이죠. 약관과 정관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약관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정관은 뭐냐면 자치법규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게 됩니까? 약관이 구성원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구성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없는 한 약관은 구성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구속력이 없습니다. 약관은 뭐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관같이 자치법규로 평가된다면 굳이 구성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제가 동의를 안 했더라도 저에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은 동의가 없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고요. 그래서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말은 구성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3번 사단법인에서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아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 민법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준용이 되고요. 5번 법인의 형해화 이론. 형해화라는 말은 뭐냐면 뼈만 남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실질은 다 유명무실하게 하고요. 법인을 뼈만 남기는 걸 우리가 형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페이퍼 컴퍼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법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형해화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뭐합니까? 처벌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형해화 이론에 의하면 법인의 배우자가 누구죠?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죠. 배후자 개인은 법적 책임 모면할 수 없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도 13번입니다. 다음 중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자산에 관한 규정, 2번 사원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 3번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하는 그 시기와 사유, 5번 이사의 임명 방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사원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죠. 14번 다음 중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그 구성원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사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유는 사단법인에 기재될 내용이지 재단법인에는 기재될 내용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5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5.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가 없습니다.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의 재산 실현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3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 해설을 보시면 재단법인이 만약에 목적 자체를 정하지 않고 사망을 했다면 그때는 법인이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의 규모와 목적 등을 일단 정했는데 세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정하게 되는 것이지 아예 목적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법인이 설립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했어요. 까지 일단 끊어보고 이것도 중요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 비로소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유언 등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는 순간 이전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생전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이전 등기 없이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8조와 186조가 내용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안 했더라도 48조에 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한다면 재단법인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갑이나 또는 갑의 유가족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이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이전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과 같은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따라서 4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5번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이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벌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구성원들이 찾아가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한 거고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16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불법행위 능력부분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고 또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효과 기속되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래서 대표기관 개인 책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둘 간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고요.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죠.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에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범위는 적용 가능하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깎아주는 것이 대원칙인 거죠.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 행위가 외용된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까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표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표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대리권 남용하고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법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말은 법인이 요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다시 말하면 대표권 남용이든 대리권 남용이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이라도 보인다면 이거는 대표권 남용이고요. 대표권 남용도 원칙적으로 유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관한 선의한 그 선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이 있다면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번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 즉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뭐죠?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이 책임을 지느냐? 대표기관의 이 행위가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장이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 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입니다. 둘 다 책임을 지고 부진정 연대채무고요.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유추 적용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서 17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X입니다.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럼 목적 범위 외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대표자가 연대의 배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X입니다. 대표기관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용자로서 사장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5번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도록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이를 과실상계할 수 없다. X입니다.
과실상계할 수가 있죠. 18번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란 대표경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O 맞는 점이죠. 2번 법인의 대표 지가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라는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양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관해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관련 없이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진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표기관의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 관련의 그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5번 법인의 사원이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부진정 연대 채무고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19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